저는 그날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지방 공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죠. 고속도로 위였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앞유리를 쓸어내리고 있었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비에 번져 눈이 시릴 정도로 번쩍거렸습니다. 시간은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죠. 운전한 지는 이미 3시간째였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거의 반쯤 눈을 감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결리고 허리는 욱신거리고 머리는 멍했어요. 그냥 졸음과 피로 속에서 습관처럼 핸들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앞유리 저편 어디선가 멀끔한 트럭 뒷공무니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 좀 더 붙어야겠다. 버릇처럼 속도를 조금 더 올리려던 그 순간이었죠. 제 귓가에 갑자기 분명하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지금 멈춰! 딱 그렇게요. 비명처럼 고함처럼 귀 바로 옆에서 터져나온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그대로 밟아버렸어요. 기익. 타이어가 비에 젖은 노면을 긁어대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확 쏠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 직후 제가 조금 전까지 달려가던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앞에서 달리던 대형 트럭이 갑자기 옆으로 미끄러지며 빙글 돌더니 옆 차선을 덮쳐버린 겁니다. 트럭에 받친 승용차 한 대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도로 위로 떨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에서 경적 소리가 터져나왔고 제 앞차들은 비명을 지르듯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단 몇 미터 앞에서 보고 서 있었습니다. 단 3초만 더 달렸어도 그 난장판 한가운데 제 차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힘도 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한참 후 심장이 조금 진정되고 나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누가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멈춰라고. 저는 조수석을 돌아봤습니다. 뒷좌석도 확인했어요.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저 혼자였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을 들으며 살아온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 사고가 나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간단한 폐렴인 줄 알았는데 병이 너무 빨리 악화됐어요. 중환자실로 옮기고 나서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셨죠. 장례식장에는 아버지의 지인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성팔이 형님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었지.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야. 다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릴 적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무섭고 화내고 술 냄새 나던 사람이었거든요. 중학생 때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갔다가 책상을 뒤엎는 아버지를 봤고 이게 뭐냐? 고등학생 때 문과를 가겠다고 말했더니 호통을 치셨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대나 가라. 그 뒤로 저는 아버지와 거의 입을 섞지 않았습니다. 대학 때 군대에서 취직하고 나서도 명절에 잠깐 마주치는 정도였어요. 결혼식 날에도 아버지는 축의금 봉투만 쓱 내밀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을 때도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 사람하고도 나하고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렸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죠. 아버지의 숨소리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봤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던 손. 하지만 그 손에서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죠. 장례식 이틀째 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빈소에서 저는 영정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향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하얀 국화꽃들이 둘러져 있었죠. 그런데 문득 아버지 사진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약간 웃고 계셨어요. 제 기억 속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만 사셨습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피커에서 웅 하는 잡음이 나더니 무언가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호야. 분명히 그렇게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죠. 주위를 둘러봤지만 빈소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복도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향 연기만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가 저를 부른 걸까요? 그날 밤 영정 앞에서 혼자 앉아있던 저는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고속도로 위에서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지금 멈춰. 장례식에서 끝났어야 할 말들이 어딘가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고 다음 날 보험사 직원이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메모리 카드를 건네주고 함께 화면을 봤어요. 비 오는 고속도로, 졸음으로 반쯤 감긴 제 눈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차량들. 그리고 사고 직전 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장면. 이때 혹시 앞에 뭐가 보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무서워서요. 갑자기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소리를 키웠습니다. 혹시 그 목소리가 찍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 속 차 안에서는 라디오 소리만 희미하게 흘러나올 뿐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허탈함을 느꼈어요. 증거가 없다는 게 한편으론 다행이었지만 또 한편으론 제가 정말 헛것을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장례 후 내내 가보지 못했던 방이었죠.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채취가 묻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평생 쓰시던 노란 볼펜과 낡은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아버지의 셔츠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방에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사셨을까요? 한쪽 서랍을 열자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가운데 부분엔 구멍이 날 듯이 눌린 자국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호, 내 아들. 내가 평생 미안했던 이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익숙한 이름들이 쏟아졌습니다. 진호 학자금 대출 상환 완료. 진호 결혼자금 이만큼은 꼭 모으자. 건강보험 실비 혹시 사고 나도 얘한테 부담 안 가게. 아버지는 제 모르는 사이 제 이름으로 된 보험과 적금을 수십 개나 들어두셨더군요. 노가다라도 해서 이건 지켜야지 라고 적힌 부분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는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에게 화를 내던 그 얼굴 뒤에서 아버지는 저 나름대로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말로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셨지만 이렇게 수첩에 기록하며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며칠 뒤 어머니는 동네 점집에 한번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싶으면 그냥 구경했다 생각하지 뭐. 저는 원래 그런 걸 믿지 않는 편이었지만 아버지 일 이후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허름한 골목 끝 붉은 등이 달린 작은 집. 그 안에 선아라는 이름의 60대 무당이 앉아 있었어요. 낮은 테이블 위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벽에는 신장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영정 사진을 내놓자 선아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가 아들이랑 화를 못 풀고 갔구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요. 아들이 벌써 한 번 죽을 뻔했는데 이 양반이 몸으로 막았어. 저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언제요? 얼마 안 됐어. 비 오던 날 밤 길 위에서. 그렇지? 제 손등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선아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네 목숨줄을 자기 쪽으로 당겨놨어. 그래서 네가 살아난 거야. 저는 끝내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 수첩에 적힌 글들을 떠올리면 그 말이 허튼 소리 같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집을 다녀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버지의 방을 더 뒤졌습니다. 혹시 또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랍 안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발견했죠. 거기엔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증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입일을 보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전시에 다치면 이걸로라도 치료비가 나오게 하려고 들어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보험 증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아들이 다칠까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보험을 들어두셨던 거죠. 또 한쪽엔 제 명의로 된 은행 통장이 있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보니 제가 실직했을 때 통장에 찍혀 있던 수상한 입금들이 보였어요. 그때는 누가 넣어준 건지 몰랐는데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본인 용돈 줄여가며 몰래 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던 겁니다. 성격대로라면 전화해서 한마디 하셨을 텐데 돈 넣어놨다. 알아서 써라. 그런 말 한마디 없으셨죠. 저는 통장을 펼쳐서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때로는 5만 원씩.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생각하면 이 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식사를 거르거나 버스 대신 걸어 다니시며 모으신 돈이었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말없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생전에 그렇게 말도 안 통하고 화를 잘 내던 그 사람이 정작 위험한 순간에는 늘 제 앞을 막아서던 사람. 문득 어렸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에서 놀다가 큰 개한테 쫓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달려온 아버지가 개 앞을 막아서며 저를 뒤로 밀어내셨죠. 야, 뒤로 가. 그리고는 개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는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일하러 나가셨죠. 군대에서 폭발 사고가 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휴가 나온 저를 보러 오셨다가 마침 부대 근처에서 작은 가스 폭발 사고가 났었어요. 아버지는 저 대신 앞에 서 있다가 팔에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죠. 이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약국에서 산 약만 바르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집 센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난 뒤에도 비 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다시 한번 제 앞을 막아 서준 사람. 전에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간섭만 하냐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버지는 평생 제 옆에서 방패 역할만 하고 가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 한가운데 서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미움도, 그리움도, 후회도, 감사함도. 아버지, 왜 그렇게밖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 방 한가운데 서서 펑펑 울어버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셔츠를 꺼내 얼굴에 대고 울었어요. 아버지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고속도로 사고 이후에도 저는 한동안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더라면 그냥 거기서 같이 끝났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아버지의 방에서 발견한 수첩과 보험 증서들은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지키려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께 뭘 해드렸나? 그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어머니도 늙으셨고 딸은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저는 그 사이에서 왠지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 와서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집 근처 공터를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정작 저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발길이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층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는 노란 불빛으로 가득했고 멀리 고속도로 위로는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어요. 그 길 위에서 저는 목숨을 건졌는데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난간까지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높이가 실감났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나겠죠.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괴롭지도 않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갑자기 낡은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부르르르. 꺼놨던 줄 알았던 제 휴대폰이 마치 혼자 켜진 것처럼 떨리더니 화면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김성팔,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분명히 아버지 폰 번호는 장례 후에 해지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손이 떨리는 채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당연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웅 하는 잡음만 잠시 흘렀다가 통화는 끊겼어요.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실에서 투석을 받으며 누워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숨이 가쁜데도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바라보던 그 눈. 진우야, 너는 나보다 오래 살아라. 그 말이 심장을 후려쳤습니다. 난간을 넘으려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려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소리내어 울었죠.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 말만 계속 되뇌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 번호는 발신 내역에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헛것을 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가 전화를 하신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이후로 역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 더 제 발목을 잡아준 거라고. 야, 정신 차려. 아직 못 끝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옥상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맞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걱정했잖아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고속도로에서 들은 목소리, 아버지의 수첩, 점집에서 들은 말, 그리고 방금 옥상에서 있었던 일까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버님이 당신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제 당신도 살아야죠. 그날 밤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이 이야기를 라디오로 그리고 이렇게 글로까지 전하게 된 건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한 마지막 고백 같은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목숨을 대신 지켜줬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 그만두고 싶어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의 아버지들은 다 비슷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밥은 먹었냐, 몸 조심해라, 그런 말들로만 감정을 숨기던 사람들, 도망치듯 일터에 나가고 몸 망가져 돌아와서도 입 한 번 크게 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죠.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말로는 한 번도 널 위해 살았다고 말한 적 없었지만 현실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다는 걸요. 고속도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던 그 목소리, 옥상 난간 앞에서 다시 주저앉게 만들던 그 전화, 그리고 서랍 속 수첩과 보험 증서, 저 몰래 제 이름으로 들어둔 적금들.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제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저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 같았습니다. 요즘 저는 아버지 방을 제 서재로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상에 앉아 일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끔 답답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은 물론 없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곤 합니다. 딸아이도 요즘 자주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빠, 할아버지 정말 멋진 분이셨네요. 그래, 아빠도 이제야 알았어.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아버지와 풀리지 않은 매듭을 가슴에 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만 아버지의 등 뒤를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말로는 서툴렀지만 그 등 뒤에서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떠받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 저는 이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 생명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구한 날을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빌려준 이 남은 시간,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버팀목으로 당신처럼 살아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을 구한 날, 그날은 제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날이자 평생 미워하던 아버지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봅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모를 그분께도요. 아버지, 잘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야 정말 당신 덕분에요.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제게 보여준 사랑이 이렇게 컸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셨지만 당신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다는 걸요. 저도 이제 제 딸에게, 제 가족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버지가 되려 합니다. 당신처럼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